한국전쟁까지도 일본군이 남기고 간 피복류와 무기들을 사용했던 우리 국군.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까지 한국에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성능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비공이 국산 유도무기 중 최초로 미국 국방부의 FCT 프로그램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산 선진국들에게도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비공은 FCT 비행시험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비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개발한 무기체계로 약 7cm의 지름의 유도 조종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는 로켓으로 차량에 탑재 운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기동성과 차량 자체의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를 거쳐 단독 작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무기들이 많이 국산화되면서 무기들의 이름도 친숙하지만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름의 뜻들을 곱씹어보면 어떤 무기인지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우선 대공무기나 미사일은 상상의 동물 이름을 붙이는 것이 추세입니다. K-30 복학 대공무기는 비호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대로 비호로 쓰기도 하고 플라잉 타이거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더 세 보이네요. 날개 달린 천마는 지대공 유도무기의 이름으로 적절해 보이고 북쪽을 관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현무는 우리 군의 자랑, 지대지 유도무기의 별칭인데 사거리 연장 등 여러 개량형에도 현무 1, 2, 3 등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상징적인 수호신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전술유도 무기에는 활, 궁을 넣는 추세인데 휴대용 대공무기에는 신궁,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에는 천궁을 쓰고 오늘의 주인공인 2.75인치 유도로켓은 비궁, 참고로 날비가 아니고 비수를 뜻하는 비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볍게 날리는 비수처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치명적인 이 무기의 특성에 아주 적절한 이름입니다. 비궁은 영문으로 LOGIR 로거라고 읽는데 말 그대로 저가형 유도로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75인치 즉 70mm의 유도로켓으로 2000년대 중반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미국 해군 항공무기연구소가 합작으로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로우코스트라는 이름에서 나오듯 개발의 우선 목표는 저가입니다. 싼 가격, 발당 4천만원으로 사람이 직접 발사하는 휴대용 유도무기인 신궁의 가격도 1억 8천만원인데 기존 유도무기들의 3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궁은 미국 해군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했던 무기인데요. 미국 해군은 해전에서 대형 대한미사일을 주로 쓰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정규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소규모 반군, 무장된 차 같은 비정규전과 작은 국지전이 대부분이지요. 특히 2000년 예멘에서 소형 보트의 자살 돌격으로 미 구축함이 피해를 입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일 수많은 소형 보트들이 미 해군 함정에 동시 돌격을 해온다는 것을 가정하면 함포로 공격한다면 사거리도 문제인 것이 뒤에 대기하는 적 함포의 사정권에도 아군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전부 무지막지한 대한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저렴하고 작은 2.75인치 로켓에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대 16발만 장착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의 헬파이어는 발당 1억 2천이 넘는데 이런 비싼 무기 대신 저렴하면서도 포드당 10대발 이상 날려줄 수 있는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항공무기연구소가 한국방위산업청에 자료를 주고 연령상 탐색기와 유도장치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유도장치의 하드웨어와 조종날개, 구동장치, 탄두 및 신관 등은 한국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미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쏙 빠져버려서 한국은 난관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청은 그동안 기술도 연구개발해놨고 무엇보다 군 전력에 반드시 필요한 응급성이 있고 개발을 완료하면 다른 무기에도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하며 한국의 독자 개발로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필요하다고 개발을 시작한 건데 방위산업청이 이야기한 긴급한 필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북한의 공기부양정 호버크래프트였습니다. 보통 배는 물속에 스크루가 추진력을 주는데 공기부양정은 배 위에 프로펠러를 설치하고 선체 하면에 압축 공기를 강하게 분사해서 에어쿠션을 만들고 지상이나 수상을 약간 떠서 이동하는 배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갯벌 같은 육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니 재미도 있어서 관광용으로도 썼지만 워낙 부품 관리나 연비 문제가 심해서 민간에서는 안 쓰이고 시속 96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군용으로만 쓰입니다. 상륙정이나 상륙 장갑차들도 방파제나 갯벌 같은 지반이 약한 곳은 상륙작전에 애를 먹기 일쑤인데 공기부양정은 순식간에 해안까지 기어 올라와서 병력과 전차까지 내려놓을 수 있으니 효용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 상륙함이 올라갈 수 있는 평탄한 해안은 세계 해안선의 5%밖에 안 되지만 공기부양정은 80%의 해안에 다 올라갈 수 있고 더구나 상륙정은 해안에 배를 대는 게 전부이겠지만 공기부양정은 육지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지비도 더럽게 비싼 공기부양정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형편에 더럽게 비싼 무기를 대폭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북한은 항해도 남대천 하구 고안포를 중심으로 한 공기부양정 기지도 있는데 거기서 공기부양정으로 출발해서 러쉬가 들어온다면 백령도까지 4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 미국도 74척만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약 250척을 가지고 있어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한 척당 1개 소대가 탑승한다면 북한군 특수부대 1개 여단이 순식간에 상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이 워낙 커서 은밀한 간섭작전 같은 때가 아니라 최소 국지전 이상의 상황을 만들고 극초반에 닭돌 작전을 할 때 서해안에서 개떼처럼 몰려올 텐데 현재 이에 대한 대응작전은 주한미군이 아니고 한국이 하는 것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 검독수리 B급 신형 고속함에 130mm 유도무기를 도입하고 아파치 공격 헬기도 구매했습니다. 아파치는 추가 도입 의견도 있지만 현재 주한미군에 48대가 있고 한국군에는 36대가 있는데 숫자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본래 전차 등 기갑부대형 공대지의 왕자 아파치를 서해안 고속종 방어용으로 전담 대기시키는 것도 무리이고 아파치는 북한의 침투전과 파도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노출한 바 있습니다. 당연하지. 권투 선수한테 발차기 못한다고 트집 잡는 거야? 때문에 진짜 북한이 개떼처럼 저글링 러쉬를 한다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저글링 개떼를 보내는데 배틀 한 부대 있으면 뭐하나요? 우리도 마린 개떼, 아니 파벳 개떼가 있으면 역관광도 가능하겠죠. 그것이 바로 비궁이라고 판단한 방위산업청이 대량의 유도무기를 신속히 발사할 수 있는 비궁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비궁 한 대의 발사체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원은 표적 탐지 장비와 발사 장비 운영자 각각 1명과 5톤 차량의 운전병까지 단 3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병력은 소중하니까 탑재 차량에서 발사하는 기동성뿐만 아니라 안전한 벙커 등에서 원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약 10m 높이로 세울 수 있는 표적 탐지 장비 타지와 운용 인원들이 탑승하는 캐빈, 20여 발에 가까운 유도 로켓을 품고 있는 포드 2개가 장착된 회전포탑으로 이루어져 있어 순식간에 40발을 쏠 수 있습니다. 탄도 위력은 약한 편이지만 장갑이 거의 없는 공기부양정한테는 딱 저글링의 팔을 신겨주죠. 길이 1.9m, 무게 15kg에 직경 70mm는 음료수 캔 정도 두께겠네요. 비국은 기존 70mm 무유도 로켓임 키드라 70에 적외선 탐색기와 유도 조종 장치 등을 달아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고 발사 후 망각형으로 개발에 성공해 다수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은 발사 후에는 미사일 자체에 내장된 탐색기로 알아서 스스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쏘고 나면 오토라는 겁니다. 한편 방사청장은 이번 FCT 시험 성공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방산시장에 비궁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FCT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에 필요한 군수품을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0년 도입한 조달 프로그램인데 핵심은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성제품 중 미군에 의해 소요가 제기된 품목에 대해 테스트 및 평가를 실시, 합격한 제품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군에 의한 소요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테스트 및 평가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FCT 프로그램 주관부서인 CTO가 지원하고 당연히 여기서 합격한 제품은 미국, 육해공, 해병대 등 각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격만 하면 수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실제 2004년 이후부터 FCT 프로그램을 통과한 제품은 100% 미국 국방부에 납품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2015년부터 2019년 세계 점유율은 2.1%로 그전 5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세계 10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FCT 합격을 계기로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미국 같은 대기업에 납품 확정했으니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한편 북한의 땅굴 기술과
이 공기부양정을 이란이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을 막아야 하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에도 훌륭한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언론 포린 팔러시가 미국 의존에 지치는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국산 무기 생산을 늘리고 나아가 메이저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논평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트로이 대학의 핑크스턴 교수는 북한의 위협과 백악관의 불확실한 태도에 맞서 한국은 자국 생산 무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이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어 메이저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연세대의 제프리 로버슨 교수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에서 과거의 신뢰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 한국은 군사기술에서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에 비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자주국방에는 경제적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로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을 찾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군비 증강, 러시아, 중국 군용기의 카디지 침범 등이 빈발해지는 시점에서 방위산업은 관심 있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한국의 무기 개발과 수출 소식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니 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 후 한국전쟁 때까지 우리 국군은 일본군이 남기고 간 피복류와 총기류를 사용하기도 했었던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에서도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 국가인 미국까지도 한국의 무기 개발을 요청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영국의 BBC가 올해의 여성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을 발표한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우리 세계에 놀라운 변화를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중동 최초로 화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UAE 첨단 기술부 장관이자 UAE 우주국 의장을 맡고 있는 사라 알 아미리를 비롯해서 홍콩 민주화운동가 아그네스 차우, 베이징에서 새로 만들어진 보안법에 의해 체포된 운동가 중 한 명, 15세 때부터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그녀는 그녀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족과 국가를 위해 중국과 맞서 싸운 전설적인 여자 주인공 뮬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도 BBC가 선정한 100인에 포함됐습니다. BBC는 정은경 본부장은 바이러스 사냥꾼이다. 현재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수장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매일 브리핑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황을 알려주었다 보도했고, 정은경 본부장은 수상소감으로 나는 전염병에 대처하는데 헌신해온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진심으로 감사한다 라며 모든 공을 의료진들에게 돌리는 겸손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조만간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취소를 발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주간화사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미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에 올림픽 개최는 더 이상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 남은 건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일본 정부 발표는 내년 1월쯤이 될 것 같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쯤이 데드라인이다 보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예상 규모보다 무려 5배가 넘는 30조 원을 투입해 도쿄 전역에 경기장과 인프라를 건설하고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들을 고용해 도쿄올림픽을 준비했고 2021년으로 연기되면서 추가로 3조 원을 투입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올림픽에 완전히 취소되려 하고 있습니다. IOC가 더 이상의 연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제 다음 올림픽은 2022 베이징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앞으로 일본이 직면할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니온 케이자이 신문은 일본 IT 조사업체 포멀하우트 테크노솔루션스가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2를 분석한 결과 원가는 373달러인데 이 중에서 27.3%가 한국산이었다. 미국산은 25.6%, 일본산은 고작 13.2%에 불과했다 보도했습니다. 아이폰의 한국산 부품 비중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애플이 12 시리즈 전 기종의 LCD 대신 OLED 패널을 전면적으로 택했는데 스마트폰 OLED 분야에서 세계 최강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아이폰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겨우겨우 버텨왔던 일본의 마지막 디스플레이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에 단 한 장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 언론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니케이는 OLED는 원래 일본의 소니나 파이오니아가 먼저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한국과 투자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금은 한국 브랜드의 동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애플은 한국산 부품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2조 원 가까이 쏟아부어 재팬 디스플레이가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처럼 성장하기를 바래왔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한참 뒤떨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제품을 썼다가는 애플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제품을 사용하기를 극도로 꺼려했던 일본, 이러한 일본 국민들의 성향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눈 씻고 보려야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소니 스마트폰, 샤프 스마트폰, 후지츠 스마트폰이 일본에서는 세계 1위인 삼성의 스마트폰보다 더 잘 팔렸는데 이제는 압도적인 브랜드가치, 기술력, 디자인 격차가 나면서 일본인들조차 한국의 핸드폰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멀티미디어 리서치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일본에서 팔린 스마트폰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이 3위를 차지했고 2위를 기록한 소니도 순식간에 따라잡을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스마트폰을 심하게 차별해왔습니다. NTT 도코모는 아이폰의 보조금 72만원, 소니 엑스페리아에 52만원을 지급한 반면 삼성에는 고작 1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과 일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왔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벌어져버린 디자인과 기술 격차로 이러한 일본의 꼼수도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한국의 독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동차 산업마저 한국 때문에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오토블로그는 기아차의 K5는 경쟁 모델인 혼다 어코드와 토요타 캠리보다 완성도가 높다.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라며 일본 차보다 월등하다고 평가했고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는 한국의 K5가 중형 세단의 스타일 기준을 높였다. 흥미로운 LED 헤드램프와 특별한 질감의 그릴이 이목을 끈다 보도했습니다. G80에 대한 극찬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카앤드라이버는 럭셔리 4도어를 위한 극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대담한 외부 스타일링을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이다 전했고 전문가들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라고까지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네시스의 SUV GB80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게임은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레서스가 경쟁에서 밀린 것은 물론이고 감히 제네시스의 비교 대상이 되지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브는 GB80의 실내 소음을 측정해보니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60보다 겨우 1dB이 더 크다. 제네시스 GB80은 최고급 리무진 마이바흐급 정숙성을 보유했다 전했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낼 때를 제외하며 엔진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없는 차다 극찬했습니다. 이에 현재 GB80을 구매하기 위해 2만 명이 줄을 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토요타의 주력 모델인 캠리는 기아의 K5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는 현대의 제네시스 때문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았던 미국에서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구독자 116만 명을 확보한 The Stray Pipes가 공개한 GB80 리뷰 영상에는 1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는 SUV를 싫어하는데 이 차는 심각하게 살까 고민 중이다. 현대와 기아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진지하게 나는 제네시스를 꼭 살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혼다가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러한 자동차 회사를 본 적이 없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해냈다. 제네시스 디자인은 BMW 인테리어 디자인을 평범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파나소닉이 독점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던 세계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는 모델 Y의 배터리를 파나소닉이 아닌 한국의 LG화학으로부터 독점 공급받기로 공식 발표해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테슬라가 내년 초부터 중국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할 예정인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 전량을 LG화학이 수주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이 휩쓸었던 세계 배터리 시장,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이 1위, CATL이 2위, BYD가 3위, LG화학은 한참 뒤처진 4위였지만 올해 이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하게 세계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